네, 반갑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장 임석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담인력 사업비 집행 정산 기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시에 시작을 하고요. 행사 마무리는 3시 55분, 4시 전까지는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도 연구리지원센터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센터장 김혜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재단은 지난 3년간 대학 재정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적정 집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부적정 집행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단 전담 인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사업비 집행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재단에서는 사업단 전담 인력의 사업비 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늘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사업비 집행 원칙, 구매 계약이나 인건비 지급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교육이 여러분들의 사업비 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수박이라도 드시면서 무더운 여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도 센터장님 인사 말씀 있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본 행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정산 절차 관련해서 제가 연구정산팀 팀장인 제가 안내 드리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연구 현장에서 사업 관리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담당 회계사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이 두 파트가 끝이 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질의응답을 띄워주시면 저희 교육이 끝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먼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한 30분 내외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정산 근거, 정산 체계, 정산 현황, 그리고 향후 일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향후 일정은 오늘 진행되는 것이 기본 교육,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진행하지 않았던 교육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9월 중순 정도에 안내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8월 중순 또는 8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산 근거, 정산 체계, 정산 현황, 향후 일정 부분 말씀드리겠다는 거 안내 드립니다. 재단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단이 10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참석하고 계시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학술진흥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 4조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한 3조 8천억 정도 되고요.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9.6%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올해는 2조 안쪽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체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재정지원 사업 또는 R&D 사업을 위하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처를 통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 공고가 됩니다. 신청 접수 그리고 선정 평가는 해당 사업 부서 또는 평가단에서 진행합니다. 과제가 선정되고 협약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은 사업 부서에서 그리고 정산은 저희 정산팀에서 사후 관리라는 용어를 썼지만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산 근거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오늘 이후 진행될 교육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개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법령이 있고요. 지침이 있고 사업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전반적인 법령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침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장비 요즘 많이 사업에서 구매하시는데요. 장비 관련 지침 반드시 따르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관리 지침 등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사실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17개 사업,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링크 사업, 링크 플러스 사업, 또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17개나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개별 다 자체 사업비 관리 집행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정의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검색 방법은 오늘 교육이 기본 교육 성격이 강해서 어떻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검색 주소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뉴얼, 부처에서 발행하는 매뉴얼 등은 교육부 또는 과기부 사이트에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안내하는 각종 자료들은 한국연구재단 사이트 접속하셔서 개별 사업 안내라는 홈페이지에서 사업 안내라는 클릭을 하시고 교육인력 양성 사업 이렇게 한 단계씩 타고 들어오시면 개별 사업 공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산 관련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부 훈령, 재정지원 사업 종합적으로 교육부 훈령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을 정해놨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선정, 협약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33조부터 정산에 해당되는 4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33조는 사업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사업비 사용 용도, 항목별 예산 편성 집행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비가 34조에서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크게 보면 인건비부터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까지, 그래서 인건비, 장학금 이렇게 8가지 항목들을 일반적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 특성, 개별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계정 관리입니다.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고 사업비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용도까지가 이제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계정 관리라는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조에서는 계정이 관리가 됐으면 계획에 맞게, 대학이 작성하시는 사업 계획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집행하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36조 2항에 대학의 장은 후단에 보시면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별 사업단, 개별 팀 단위로 자체 기준을 따라서 제정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조입니다. 앞단에서 사업비가 편성됐고 사업비가 어떤 게 쓸 수 있다라고 안내됐기 때문에 37조에서는 이제 집행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 본부 또는 산학협력단, 대학 본부라고 명시된 것은 교부회계, 산학협력단이라고 명시된 것은 산단회계라고 크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당연히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에서 작성하는 내부 품위서, 지출 원인 행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당연히 보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된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비 카드, 법인클린 카드 또는 계좌이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38조 보시면 사업비 2월 허용 범위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 인정하는 사업, 10% 인정하는 사업 또는 15% 이 범위를 초과해서 인정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 부서 승인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개별 사업 진행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9조입니다. 예금이자 수익금 등의 처리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타 경비 또는 수익금, 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조 1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혁신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는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돼서 연구기간 끝난, 개별과제에서 연구기간이 끝난 발생한 이자 관련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용도로 쓸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0조입니다. 저희 팀이 연구정산팀인데요. 저희 팀에 맞는 가장 적당한 규정을 찾으라면 아마 40조 같습니다.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실적 보고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한 항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0조 1항입니다.
대학 또는 사업단의 장은 매년도 정산을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1개월, 사업이 끝나고 1개월 안쪽으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한다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내신 사용실적 보고서가 적정하게 잘 제출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조정이 필요한지 그 작업을 지금도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연차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좀 독특하게 정산팀에서는 사업비 정산을 하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연차평가, 선정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등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실적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기관 또는 사업단 또는 대학이 있으면 해당 사업부서에 해당 내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조 3항입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정산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정산 분야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회계법인 등을 활용해서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정산이 일부 있고 회계법인을 활용해서 하는 정산이 일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에 대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 부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접도, 업무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사업비 및 발생이자, 사용 잔액은 당연히 반납하셔야 됩니다. 발생이자 중에 사업비 잔액 또는 발생이자 중에서 사업부서와 협의가 돼서 2월 이 승인된 금액은 제외로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산 결과 사용용도 또는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회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산 체계입니다. 제가 40조까지, 33조부터 40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회계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 체계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정산, 상세정산. 저희 재단에서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공통정산이라고 하면 대학 또는 사업단에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저희 쪽에 제출하시는 것,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행위까지를 공통정산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BK21 관련되는 시스템, 전문대학 관련되는 시스템, 이렇게 3개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족 보고서를 접수받고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공통정산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정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정산이라고 하면 상세정산이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회계 전문가를 활용해서 저희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 전문가를 활용해서 사업비 사용 용도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행위를 상세정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의 정산 체계입니다. 기관 또는 사업 책임자 또는 사업 구성원이 사업비를 집행하시면 과제가 이제 종료된 이후에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것은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정산 해당되는 것은 공통정산으로 가고요. 상세정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사용 내역, 사용 기준, 사용 용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 필요하면 요청하게 됩니다. 서류 점검 이 후속 조치는 사업비를 회수하게 되고요. 회수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이의를 접수하고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검토까지 확정되면 하나의 큰 사업관리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 주요 내용입니다. 공통정산, 상세정산. 저희 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 관련되는 40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통정산은 모든 사업이 당연히 사용실적 보고서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정산은 상세정산을 받는 대학 또는 사업단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제가 포함된다. 사업이 끝이 나면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 보고서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검증 항목이 있다. 추진 방법 안내 드렸고요. 추진 시기는 저희가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가 끝나고 3개월 이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정산입니다. 저희가 과제를 보다가 또는 사업부서, 정부부처 또는 국회, 언론 등에서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관부처 요구과제, 최근 상세정산 미실시 기관 과제. 미실시란 용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모든 과제를 상세정산하지는 않습니다. 공통정산은 모든 과제가 하는데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세정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정산 미실시 기관 과제를 사업부서에 요청하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평가 결과도 반영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세정산 대상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 1회 내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산 절차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정산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2월금 어떻게 처리하실지, 예산액, 집행액, 사용잔액 어떻게 정리하실지 분명하게 의사결정을 사업부서와 협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관리 어떻게 하실지, 기타 수익금 관리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안내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연구시설 장비비, 그리고 비목별 사용 잔액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사용 실적 보고는 재단으로 하시게 되고요. 대학에서는 최종적으로 저희 쪽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십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쪽에 이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라고 전화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꼭 제출해 주십사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공통점검 항목입니다.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년도에서 2월된 2월금에 대해서 실제 1월금과 일치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반납 대상 금액까지 10개 항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상세정산 절차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산입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회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중순, 제 기억이 맞다면 9월 14일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전 설명회를 저희가 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상세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한 보름 정도 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보고서를 어떻게 저희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정산을 할지, 작년에 어떤 사례가 주요 지적되었는지 안내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산을 실시하면 통상적으로 한 2-3달 정도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정산 결과 확정하는 것은 그 내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부서랑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확정되면 한 해 연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월 정도에 통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다시 기관에서 혹시나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었던 자료가 있었다라고 확인되면 이 신청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 검토를 하고 최종 회수 금액을 확정해서 안내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사이클은 업무의 흐름으로 보면 8월 말부터 차년도 한 3월, 2월에서 3월까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례라고 해서 상세정산 점검 항목을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 사례고요. 그 전문대가 아닌 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례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계좌이체 잘하고 있는지, 법인카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인건비는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장학금은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제가 7개 항목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화면의 사례는 4년제에 계시면서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이 보시기에는 조금 우리 사업은 아닌데 하실 수 있지만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례입니다.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현황입니다. 오늘 기본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정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봤더니 유사 사례, 동일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연구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 또는 관련 이 재정지원 사업을 벗어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인돼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연구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실무자 간담회 저희가 한번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4월 달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고 5월 달에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언제 교육을 하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받았고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냐라는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6월 중순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는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장학금, 연구장비 등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안내해주면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황입니다. 3년 정산을 해봤더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액으로 보면 2021년에 11억, 2022년 작년에 8억 7천 정도, 약 8억 7천 정도를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경고주의 권고라고 된 것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들이 경고 또는 주의 형태로 안내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요구,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상향해서 좀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와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처에서는 지금 그런 의견을 좀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기준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될 수도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 충분히 숙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 대상이라고 했는데 오늘 교육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목적의 사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계약 업무 처리 미흡한 경우, 기자재 관리가 미흡한 경우, 기관 자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업비 관리가 미흡한 경우 등을 포함해서 건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 관리 업무 처리 미흡은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또는 기관 자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재 관리 미흡도 재정지원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나 일부 사업단 또는 이 근무 연차가 조금 저연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NTIS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관리 이쪽 부분에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에 좀 포함해서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지적 현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부터 링크 사업까지 어느 사업 할 것 없이 많은 부분 지적되고 있다라는 부분, BK 사업처럼 역사가 오래된 사업도 여전히 지적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업이 오래되고 신규로 생성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아무쪼록 근무 연차가 좀 저연차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교육 많이 좀 들으셔서 업무 진행하시는데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제가 안내드릴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8월 중 제가 안내드린 것처럼 2023년도 상세 정산을 저희가 진행해야 됩니다. 8월 중에 사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9월 중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한 보름 정도 당겨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 설명회가 끝이 나면 실질적으로 상세 정산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이후 상세 정산 결과 통보되면 이의 신청 접수받고 그 이후에 최종 확정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이후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 사이클이 통상적으로 차년도 2월에서 3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9월에 8월 말에 업무를 시작하면 차년도 한 2월에서 3월까지는 간다. 물론 내부 일정이나 부처 또는 사업부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하시는데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했던 기본 교육 관련 내용이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은 심호창 회계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회계법인 심호창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교육 드리려고 하는 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 유의 사항이고요. 현업에서 이제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재단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교육을 좀 마련하게 됐고요.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 사업비 관리 지침이란 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고 그게 맞습니다. 다만 모든 재정지원 사업은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업비 관리 지침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취지에 맞춰서 일부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비 집행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교육을 듣고 나서 각 사업의 사업비 관리 지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상당히 좀 딱딱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들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정산 절차와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사업비 정산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정산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정산 총괄팀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 교육부 훈령 381호를 의미하고요. 거기에 보면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을 지원할 때 어떤 고유의 정책 목적을 가지고 대학 아니면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칭해서 저희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정산을 할 때,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정산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중점을 두고 정산을 수행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나씩 살펴보시면 예산 집행할 때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연도에 당연히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출행위는 1차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원인행위는 없었다라든지 원인행위는 1차년도에 발생했지만 지출행위는 1차년도에 하지 못하고 2차년도에 지출이 되는 행위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사업비 변경할 때 절차들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법인 클릭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항상 확인을 하고요. 별도 법인카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항목별 예산 편성 비율이라는 것이 있죠. 사업별로 인건비는 25% 이내, 교육연구환경 개선비는 30%, 3년 총액의 5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집행해라. 이런 그 사업별로 정한 예산 편성 항목들이 있고요. 이 비율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업비 집행한 거를 볼 때 항상 제 머릿속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사업비 지출을 보았을 때 이 사업비가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출인지를 제일 처음 확인을 하고요. 이 사업비가 내부 품위 등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지급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급 근거라고 하면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가 될 거고요. 전문가 활용비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활용비의 지급 기준에 맞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다 하고 나면 관련 증빙 서류들을 올바르게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참고로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특이사항 발생 시 이제 합리적인 근거 문서가 구비되어 있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다가 특이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말에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죠.
그럴 때는 항상 사업비 집행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죠. 이런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하게 주말에 회의비가 사용되었고 이런 것들을 내부 품위를 거쳐서 진행해서 지출했다라는 것을 증빙으로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업비 집행 원칙, 인건비, 계약, 기자재, 장학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에서 가장 좀 주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계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사업비 집행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비는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인건비부터 그 밖에 사업 운영 경비, 사업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고요. 간접비는 사업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개별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리, 운영에 대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모든 재정지원 사업은 이 1번부터 8번까지 이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8개 항목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항목들은 우리가 회계에서 얘기하는 회계 개정 과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비 편성 여부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사업들은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또 간접비가 편성 안 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접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산단회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편성이 가능하고요. 그 근거는 교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비회계는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례규칙에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단회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조 사업비 계정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업비는 항상 모든 사업은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관리하라고 하고 있고요. 관리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고 있죠. 이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라고 하는 거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의 회계연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서 별도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별도 통장을 개설하라는 이유는 어떤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할 때 별도 통장이 있으면 훨씬 명확하게 증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자를 반납할 때 별도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업들을 한 통장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의 이자인지 이 구분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번 보시면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전문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각 사업의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관리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서 배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조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구체적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재단에게 제출을 하라는 의미이고요. 2번 대학의 장은 대학 자체 규정 지침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비 관리 지침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
내에서 각 사업의 사업단의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 좀 중요한데, 사업비 항목간 변경이라든지 예산 변경은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쨌든 편성 집행 기준 준수해야 되고요. 중요한 항목은 성과급과 간접비는 최초 계획에서 증액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각 학교, 각 사업단에서 자체 규정이란 걸 정하시죠. 정하시는데 사업비 관리 지침을 넘는 수준에서 정하시는 건 불가하고요. 일부 학교들에서 사업단 자체 지침을 정하실 때 이제 교비회계의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교비회계에서 시간당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때 자체 기준에서 혁신지원사업 자체 기준에서 시간당 3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국고가 교비회계에 편성되는 순간 어쨌든 교비회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교비회계는 교비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 기준을 만드실 때 항상 교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좀 명확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조 사업비 집행이고요. 1번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총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 부서, 학과 아니면 센터들의 사업단의 예산을 배부해서 집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예산은 사업단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는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중앙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분리수의계약에 대한 지적 근거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사업비는 내부품위, 지출원인 행위, 집행계획에 근거해서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하고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업비는 내부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지출원인 행위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법인카드를 쓸 때도 미리 내부 품위를 받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법인카드를 근데 먼저 선집행하고 나중에 지출 결의만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내부 품위는 없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의비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회의비 또한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품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번 품위하시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일주일 혹은 월간 정도라도 회의에 대한 것들을 사전 품위하시고 회의비를 집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는 연구비 카드, 법인 클린카드나 계좌이체 형태로 지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의 현금을 사용하라고 규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정산을 해보면 이 불가능한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사유가 법인카드를 안 가지고 가셨다는 사유들이 제일 많아서 그거는 저희가 불가능하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인카드를 쓸 수 없었던 상황,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증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조 말씀을 드리고요. 1번은 이제 이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간단하게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수익금에 관련한 이야기이고요. 대학이나 사업단에서 이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어떤 모든 결과물, 특허권, 지적재산권, 수익금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 법인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은 학교나 산단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산단과 학교에 귀속하라는 의미이고요.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존에 학교의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사업비에서 대체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간혹 발견이 돼서 이런 경우들은 사업비로 쓸 수 없는 항목을 사업비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안보상 필요하면 어쨌든 국가가 뺏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크게 해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4번 보시면 너무 당연한 소리들이죠. 계약 관련해서 위약금 수입이 발생하거나 환율 차이, 아니면 부당이익금 수입, 4대 보험 정산 반환, 카드 포인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중에 국고에 반환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카드 포인트를 나중에 사업이 종료하고 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 법인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지출들이 섞일 거고 이 해당 사업만의 카드 포인트를 별도로 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 별도로 이 사업만의 법인카드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사업비 사용 용도는 이제 대학 재정지원상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교원, 재정지원 사업의 수행을 전담하는 직원, 인력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그리고 보조 인력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크게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전담의 의미이거든요. 전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에 100%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이제 얘기하는 저희가 참여율 기준으로 100%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타 사업이나 과제에서 인건비를 안분해서 지급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원이 전담한다는 것을 사업단에서 입증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이 입증은 근로계약서에 본 사업에 전담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학교마다 근로계약을 표준계약서를 쓰시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이 사업에 전담한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집행할 때 저희가 당연히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연차 수당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고요.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퇴직금에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퇴직금은 이제 각 학교 적립 방식에 따라서 매월 적립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적립하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월 적립하는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1차년도에 매월 적립을 하고 이분이 2차년도에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을 했을 때 그럼 저희는 1차년도에 적립한 퇴직금을 다시 환입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서 이제 퇴직연금을 매월 납입하시는 학교들이 계세요. DC형 방식으로 납입을 하시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매월 납입을 했는데 DC형으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에 귀속되는 것이라 우리가 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 주신 학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제가 적어 뒀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보시면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 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자산관리 업무 수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라고 하면 학교와 어떤 하나은행, 우리은행, 퇴직연금 사업자들이죠. 사업자들과 자산관리 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매월 납입하지만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했을 때 기적립한 퇴직금은 학교에 기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시고 운영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급 부분이고요.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비 관리 지침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관리 지침상 대부분 사업들은 1%, 5%, 10% 아니면 인당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비율이나 금액들을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과급 관련해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사전에 성과급 기준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성과급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구성원들에게 이런 높은 성과를 내면 나중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당연히 사업기간 초에 이 성과급 지급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반대로 사업기간 말에 사업관리 운영의 회의 정도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업에 참여한 이 성과급을 받은 인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가는 정량 기준, 정성 기준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공정하게 수행이 되어야 되고 평가의 근거가 되는 어떤 실적 서류들은 나중에 성과급 지급하실 때 증빙 서류로 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립학교 구매 계약 시 아래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고 표시를 해뒀고요. 국립대학은 당연히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사립대 학교를 한번 처리 과정을 보면 최초에 이제 구매나 계약을 요청하는 현업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하겠죠. 그 이후에 구매부서에서 계약 등의 재원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재원이 국고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재원이 국고가 아니고 교비라고 하면 사립학교법 혹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먼저 좀 보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인데요. 계약은 예전 가격이
국가계약법 26조 1항 5호 감옥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이죠.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구매 용역은 2천만 원을 의미하고요. 공사는 공사 종류에 따라서 각 금액을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일반 경쟁에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일반 경쟁에 부치라는 거고요. 이 항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지명 경쟁에 의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쪽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일반 경쟁에 따라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명 경쟁이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수의 계약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경쟁 입찰은 이제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제한 경쟁 입찰은 제한을 거는 거죠. 지역, 경북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조건을 달기도 하고요. 재무 상태, 부채 비율이 몇백 프로 이하인 회사, 그런 식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지명 경쟁 입찰은 우리가 어떤 용역 같은 걸 줄 때 실제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을 지명해서 그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명 경쟁 입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유들은 제가 하단에 표시해뒀지만 제한 경쟁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지명 경쟁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3조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삼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규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종 국고에서 이제 사업비 집행을 할 때 요 문구가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죠. 계약 방법이나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이 내용은 모든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국고로 수행하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참고 규정을 한번 보시면 33조고요. 입찰공고에 입찰 방법에 의해서 붙이고자 할 때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조달 시스템이 뭐냐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13조를 하단의 13조를 보시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하고 관로하고 이하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조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이 전자조달 시스템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흔히 나라정터라고 부르는 조달 시스템에서 모든 입찰을 공고해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립대학교는 당연히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사립학교 구매나 계약을 할 때 국고 재원인지 교비 재원인지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나 계약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는 유일한 하나는 입찰을 붙일 때 국고재원인 것들은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여야 된다는 거고요. 교비가 재원일 경우에는 이런 의무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입찰 공고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설 입찰 사이트에 공고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화면을 좀 캡처를 해뒀고요. 여기 작게 보시면 이제 나라장터라고 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나라장터에 모든 입찰 계약을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나라장터 외에 입찰 좀 많이 쓰시는 것들이 이런 이제 이비주 보유라고 하는 전자 입찰 시스템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각 학교에서 구매 공고를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비 재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국고 재원일 때는 이런 사이트들에 공고하지 마시고 나라장터에 꼭 입찰 공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수의계약 사유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죠. 1항 1호부터 5호까지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입니다. 한번 뭐 짧게 좀 읽어보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것들, 경쟁 붙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들, 당연히 그럼 경쟁을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고요. 특정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분인 경우 이런 것도 당연히 수의계약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들, 이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거겠죠. 4호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어떤 우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5번은 이제 기타 사항입니다. 이 1호부터 5호까지를 차례대로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호고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국가계약법은 그 대상을 국가라는 전제 하에서 이 법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대학에서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천재비물 지변, 감염법, 수해, 비상지해,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은 작전상의 병력 이동은 학교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국가안전보장, 방위사업청장, 비상재해. 그래서 이 1호는 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래도 학교에 적용될 만한 것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천재지변 정도일 거거든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18년이었나요? 포항 쪽에 지진이 나서 포항에 있는 모 학교에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학교에서 그런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 국가계약법 이 규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고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분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각 목이죠. 가부터 이제 카까지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 번씩 보시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한번 짧게 읽어보면 하자 책임 때문에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연히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마감 공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직전에 공사를 했던 현재 시공자 계약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 마 항목은 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바목 보시면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설치, 조립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어떤 제품들은 이제 설치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설치를 해야 그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거기랑만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법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구나 합리적인 근거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억 보시면 이미 조달된 물품을 교환하거나 설비 확충 등을 위해서 조달하는 경우로서 기존에 공급한 자에게 공급받는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공급받은 거 부품 교환하거나 아니면 확충해야 되는데 기존에 만든 회사랑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좀 당연할 거잖아요. 호환성 이란 거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암호 보시면 특허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제품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겠죠. 요 자목이 제일 좀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사유 중에 제일 많이 근거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자목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죠. 그럼 이 조건은 두 가지인 거거든요. 해당 물품을 생산하거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플러스 이 물품을 안 사면 우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학교들에서 앞단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이어야 하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대부분 학교에서 요 법령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때 물품 독점 공급 계약서를 대부분 첨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 모든 제품들은 제조하는 회사가 특정 회사 하나로 정해져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니면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당연히 한 회사에서 특정 제품은 특정 회사에서만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뒤쪽 규정이죠.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이 법령의 핵심 규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초에 구매를 하실 때 우리 사업단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 그 제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부 품위를 거치는 것이 제일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학교들에서 많은 학교들에서 진행하실 때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되냐면 그냥 교수님이 어떤 특정 제품을 좀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특정 제품은 한 회사에서만 생산하고 그 외국 회사에 우리나라 국내 총판이 독점 공급 계약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서류를 저희가 첨부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왜 그 제품이 우리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백업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마련해 두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3호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목의 제품을 중소기업자로 제조 구매하는 경우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품질 인증, 성능 인증
이러한 다양한 가부터 자목까지 항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고요. 이런 사유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 이런 요건에 해당했는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챙겨서 증빙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죠. 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을 이제 대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사유를 정하고 있고요. 그럼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그 각 부처나 법률에 따라서 발급된 서류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증빙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유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유가 이 5호에 해당합니다. 우리 건설공사는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는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구매, 제조,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번을 조금 이제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천만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데 2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구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2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에 학술 연구 원가 계산 이런 계약으로서 어떤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계약들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요. 항상 이제 이런 법령 중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특수한 지식,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수한 지식인지 어떤 특수한 기술인지 이것들은 계약을 진행하는 계약 담당자, 사업단에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2천만 원,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 원, 1억 원 사이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유사한 사유로 만들어 놓은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기업도 해당하고요. 장애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이제 결국은 생각해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기업에 대해서 뭔가 금액적으로 1억 원 이하인 것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둬서 이런 기업들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으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을 의미하거든요. 이 임대차 계약은 진짜 순수한 임대차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서 라까지는 학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요. 굳이 학교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자이니까 수의계약을 정책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 제품 또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결국은 저희가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한 80에서 90% 정도는 제가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항목에 거의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 관련한 뭐 증명이라든지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비해 두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종료됐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신설했고요. 그러니까 입찰을 실시했을 경우에 2회 유찰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재입찰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특례에 따라서 1회 단독 응찰할 때, 유찰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뭐 굳이 얘기하면 아무 업체도 입찰할 무응찰 이어서 유찰됐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요. 한 개 업체가 입찰해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현재 기재부 고시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이고요. 더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할 수의 계약 부분이고요. 분할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통칭해서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입찰을 해야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해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체결하는 것을 저희가 분할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거래 상대방과 물품 용역이 동일한데 굳이 그거를 한 번에 계약 체결하지 않고 나누어 체결을 한 거를 분할 수의 계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원론적인 분할 수의 계약이고요.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분할 수의 계약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학교 거래처가 학교 근처에 있는 인근 몇 개 업체로 제한되다 보니까 소액인 항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1년간 금액을 통산하면 저희가 수의계약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할 수의 계약에 대해서 지적한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학과에서 각각 주문을 낸 건데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물품 구매도 사업단에서 총괄해서 중앙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 물품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으로 진행을 하라라는 것이 그 근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해서 연간 합산하면 초과하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방역 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많았거든요. 방역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근데 1년 합산하면 3,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어서 이것도 분할 수의계약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동일한 내용의 용역, 예를 들어서 창업 캠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완전한 동일한 내용인데 1학기 1,900만 원, 2학기 1,9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에 허용하는 거의 한도 수준에서 계약을 나눠서 체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과별로 별도로 구매를 했는데 학교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합산하면 입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여서 3번을 제일 좀
집중적으로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과 2번은 하셔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할 때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 구매 계약 용역 계약이라고 이제 26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추정 가격에 대한 증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추정 가격 어떻게 정했냐? 최종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추정 가격은 3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해보니 1,900만 원이라고 하면 걔는 입찰에 붙였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밑에 제가 추정 가격에 대한 간단히 좀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러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산을 애초에 계상할 때 어떤 근거를 갖고 제가 예산을 계상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산출 내역이 있을 텐데 실제 집행 시점에서 그 계획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예상 금액을 추정 가격으로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령 관련해서 보시면 시행령 7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기타상 이제 계약서 작성 의무고요. 이 부분을 좀 놓치는 학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위반인 것이 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났고요. 이제 남은 거는 좀 가볍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실습 장비 기자재이고요. 아까 초반에 연구정산팀 팀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에서는 기자재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표현 지침, 또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침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각 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자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1억 원 이상 기자재는 제가 엠팩이라고 하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취득 가격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취득 후 30일 내에 NTIS의 장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개별 단가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품 총액이 아니고 기자재 하나하나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이런 연구재단이라든지 엠팩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비를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사업비로 산 기자재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산단에서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 기자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실제 검수나 아니면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그 자리에 없는 기자재들이 많아서 만약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 이게 대여됐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기자재 관리하실 때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대장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재를 구입할 때 검수조서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던 기자재가 올바른 제품이 제 날짜에 들어왔다라는 관련 부서의 검수조서는 필수 증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이고요. 이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재정지원에 관련된
전문학사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보조금이고요. 석박사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보조금,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보조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자보조금이라는 의미고요. 학자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학자금 이중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과 학교의 장학금을 합산해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 지급할 때는 이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항상 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장학금을 지급하실 때 단순 내부 품위가 아니고 어떤 지급 기준이라는 걸 사전에 마련하시고 지급하셔야 되고요. 그 지급 기준에는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단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장학금을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환수 기준까지 또 포함해서 장학금 지급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로장학금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학교 규정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 몇 시간, 월 몇 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가 사업부에서 근로장학금 집행하실 때 그런 규정들을 초과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근로장학금 지급할 때는 근로시간 그리고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근로일지도 구비하셔야 됩니다. 장학금이 나가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여 대가성 장학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가성 장학금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모두 주는 장학금이거든요. 장학금이 뭔가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에게, 우수한 실적을 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경우에 모든이 그 참여 학생 전체에 대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저희가 참여 대가성 장학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프로그램 참여할 때마다 마일리지라고 하죠. 10점, 20점 이렇게 부여해서 사업기간 내에서 합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한 참여 대가성 장학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에서 이런 형태의 장학금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적정 장학금 두 번째 사례고요. 포상성 장학금이고요. 사업과 무관한 포상성 장학금이죠. 사업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시험이라든지 고시, 사법고시 아니면 행정고시 이런 고시 합격했을 때 주는 공무원, 대학원 진학했다고 주는 장학금 이런 것들은 단순한 포상성 장학금으로서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질문이 많이 없는 거죠? 네. 이 부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학술비 지원 등록금 등이 많이 올라서 참여 학생에게 전액을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비를 선결제하고 정해진 일부 금액을 계좌 이체한다는 거고요. 이제 학생들이 주로 쓰는
비용들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 원칙은 항상 뭐 법인 클린 카드를 쓰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그 모든 팀들 학생들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 학생들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그걸 저희가 사업단에서 확인하시고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선결체하고 그런 증빙들을 포함해서 청구를 하면 일부 금액을 뭐 지원하는 형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1학기 뭐 A 영역 2000, 2학기 A 영역 1500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컨셉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저희의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1년간의 사업 계획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1학기, 2학기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사업단에서 운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약간 운영상의 방법론적인 문제이고 재정지원 사업의 근본을 생각을 해보시면 1년간의 사업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용역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1년치가 한 번에 계획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계약들이 나눠서 체결되는 거는 어떤 뭐 인정되는 사유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14번 요거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계약 체결은 다른 곳에서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국가계약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고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만 나라장터에 한다라고 하면 입찰 서류를 뭐 제출하거나 평가하고 이런 행위들은 학교 자체적 사업단 자체적으로 수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고 1차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최초로 마련됐는데 2차년도에 바뀌어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물론 이 부분 이제 사업부서랑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좋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2차년도 시작 시점에서 지급 기준을 변경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부 규정에 내부 위원에게도 심사료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각 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내부위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지급이 불가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1차년도에 6개월을 근무하시고 2차년도 6개월을 참여한 연구원이 있을 때 1차년도에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2차년도에도 그러니까 1년이 된 시점에서 1년치 퇴직금을 적립하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적립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마일리지 장학금 관련해서 전체 학생이 참여하고 자체 평가 및 지급 기준, 장학금 지급 규칙에 의거 높은 점수의 일부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대학 자체의 뭐 평가 및 지급 기준, 지급 규칙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봐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일단 요 말씀 주신 것만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분할 수익 계약을 판단할 때 사양이 다른 컴퓨터여도 그건 이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컴퓨터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볼 건지 아니면 사양이 다르니까 다른 걸로 볼 건지에 대한 건데요. 원칙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치 필요한 물품을 한 번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한 번에 샀을 때 사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라고 하는 공통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묶어서 입찰을 올리는 게 일반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괄로 입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센티브 예산 다른 프로그램을 전용해서 사용, 이제 제가 아까 인센티브랑 간접비는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증액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소해서 하는 거는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학과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교내 번역업체에 번역을 의뢰한 경우 국고로 번역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러한 경우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경우죠. 약간 뭔가 외부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약간 특이한 경우일 거잖아요. 번역업체인데 대학과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질문 주신 분도 이런 걸 지급해도 되나 아마 생각하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왜 교내 번역 업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은지에 대해서 그거를 내부 품위해서 마련하시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이중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교육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기타 사업비로 집행되는 사업단 운영 경비 같은 것도 집행 전, 집행 후 모두 품위가 필요한가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비라든지 굉장히 좀 자주 사용되는 소액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월별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대략의 금액으로 품위를, 내부 품위를 받으시고 실제 지출할 때 지출 결의를 통해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내부 품위가 없는 거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계획해서 집행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접비 비율은 어쨌든 저희가 최초 협약 수정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이 부분 잘 몰라가지고요. 제 판단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정산팀에서 한번 안내를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법인카드는 이제 기한 작성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세금 계산서도 당연히 발행 후 지급 계획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금 계산서라는 게 저희가 물품을 산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물품을 사겠다라는 품위를 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형태가 세금 계산서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인카드로 카드를 긁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 금액을 사용하기 전에 내부 품위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 관리해서 요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혁신지원 사업비를 교내 프로그램 진행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 집행을 하는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각 센터나 부서의 예산은 배정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통장을 예산 자체를 이체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불가하다는 의미이고요. 단순히 일반 행정부서나 어디에 얼마씩을 예산을 각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배정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마 연구재단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아마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교육이 여러분 사업비 집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35분 약속드리고 저랑 센터장님 시간을 많이 줄였었는데요. 한 35분에서 질의응답 시간 한 20분 정도 가지면 한 10개 질문에서 한 5개 질문 소화하겠다라고 계획했었는데 뭐지만 10개 질문 이상 소화했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비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직접비 중심이고요. 간접비는 사업단 운영, 대학의 기관 사업관리 운영비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아마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협약 변경, 그 사업 간접비가 최초에 설정된 범위 안에서 한도 내에서 변경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니까 사업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응답 진행 과정에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게 교내 동일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답을 드릴 때 그 사유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혁신법, 저희가 이제 교육 초반에 혁신법을 말씀드렸었는데 혁신법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학술진흥법에 연동되는 혁신법 또는 학술진흥법에 연동되는 사업들도 그 유사 범위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혹시나 개별 케이스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 정산 쪽에 사업이 끝났다라고 판단되시면 정산 쪽에 문의를 주시고요.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판단되시거나 지금 사업 계획서를 쓰는 과정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사업 부서에 한번 문의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개별 사례를 가지고 문의를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 그 질문 주신 분의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제한된 답을 드렸던 개별 케이스에 좀 한정된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게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산 전, 사용실적 보고서를 내기 전이시면 사업부서에 반드시 좀 문의를 해주시고요. 사용실적 보고서를 냈다, 그리고 이미 정산이 진행 중이다 라고 판단되시면 저희 정산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해보는 교육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사용실적 보고서를 받는 과정, 상세정산 전 단계에서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진행해 봤는데요.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연구장비, 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팀에 있어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그리고 현장실습 매뉴얼, 표준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매뉴얼들, 링크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사업에서 현장실습 많이 하시는데 교육부의 현장실습 표준 매뉴얼 등도 정산팀에서 사실 봐야 됩니다. 그것도 봐야 되고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도 교직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그 회의비 적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교육은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 의견 받아보고요. 이 교육하기 전에도 현장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던 것처럼 현장 의견을 받아보고 국가개혁법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또는 다른 법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다수 의견이 모이면 그런 교육들도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강조 말씀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절대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교육을 마련했던 것도 그동안 국가개혁법 또는 시행령, 동법 시행령을 위반했을 때 주의 경고 정도의 안내가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 사업부서랑 협의해서 법 또는 시행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교육한 내용들이 잘 현장에 전달돼서
국가계약법 위반 사항은 더 이상 저희 상세정산에서 지적사항이란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산팀장으로 해봅니다. 장시간 교육 감사드립니다. 라디오처럼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업무를 보시면서 화면을 띄워놓고 중간중간 업무 중에 이 교육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다면 한 100분 정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런 교육 다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8월 말에서 9월 정도 저희가 상세정산을 위한 사전 설명회 운영할 예정이다라는 부분 예정사항으로 안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